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9월 22일이고 이제 말일까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추석까지 하면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스닥 증시를 오늘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오늘 이후에 이제 한국 증시도 이제 따로 이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어제인가 이제 대산을 저격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너무 이제 꼴불견이어서 제가 이제 안 올릴 수가 없었어요. 막,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어? 사람들, 후순진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보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잖아요, 대산이. 국제유가도 막 120달러 막 갈 거라고 막 강하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영상을 가끔 제가 매일 올리진 않잖아요. 올려서 뭐 100달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100달러로 낮추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지 전망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너무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조져야겠다 생각해서 영상을 올렸고, 여러분들도 대산 영상들을 보시면서 대단 구독자님들도 제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해요. 대선이. 뻥이 아니고.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 영상들 한 번씩 다 보시고, 올바른 판단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번 달 이제 증시를 제가 이제 아직 섣불리 이제 예측하는 거 마무리 짓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가 윤곽이 이미 다 제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9월에는 제가 뭐 100% 맞췄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중순에 제가 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이거 중순에 못 간다. 못 가고 이게 보니까 이제 120선 보러 간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맞았어요. 근데 그거 맞춘 거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뭐 100% 맞춘 게 맞는데 또 7월에도 제가 전망 바꿔가지고 100% 맞췄잖아요.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100%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한 70%는 그래도 9월 증시를 맞췄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도 조금 기쁘고 이번에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분석을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실력도 점점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약간 정체기에 있긴 해요. 실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오르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제 막 확 오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100% 맞출 수는 없어요. 모든 증시의 방향성이나 그런 전망을. 그렇지만 제가 증시 전망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6개월이니까요. 6개월 동안을 살펴보면 최근에 3개월은 정말 너무나도 잘했다. 6월은 진짜 못했어요. 6월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너무 나스닥 그 못 맞춘 거 생각하면 진짜 열불이 나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증시 전망을 잘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이거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이제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좀 빠졌다고 우리가 이건 봐야 돼요. 그죠? 나스닥이 1.82%나 빠졌습니다. 그 왜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가? 증시가. 그리고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역시 세계 증시도 전체적으로 빠졌고 한국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이렇게 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유가 차트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연준이 매파적 동결에 미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4%, 4.5% 육박했다. 파월 의장 물가 2%까지
갈 길이 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제 대산 유튜브를 저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가 오르는 이유가, 지금 오르는 이유는 고금리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SVB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미국에 대한 달러 패권에 대한 불확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야, 이러다가 진짜 미국이 연쇄 도산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그러니까 금리들이 팍팍팍 오르고 국채들이 아니 국채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제 생겨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국채를 막 팔아치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거 금리 더 오래 가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어떤 공황의 알림이다 하면요. 지금 나스닥 벌써 121선을 바로 이탈했어야 됐어요. 그냥 아마 마이너스 5% 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나스닥에 빠지는 정도는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진 이유가 신규 실업수당 지표. 자, 8개월 만에 최저치랍니다. 응? 아니, 실업률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가 않는 거야. 응? 미치겠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실업률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낮으면 세상이 망하는 건데 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는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 어제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뭐를 그러면 다르다는 거를 보여준 내가 이미 다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 영상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실업률이 이게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올라. 이번에도 지표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서 조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거. 그 고용이 너무 튼튼해. 자,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합니다. 인플레 고착화 대응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자, 제이미 다이먼은 예전에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적시적조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거는 이랬다 저랬다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증시 상황이 어떤지 좀 판단하고 내 말이 조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이분이 이제 인플레 고착화에 대응해서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 거는 어떤 유가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유가가 좀 더 오르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오르게 되면서 이제 혹시라도 그게 이제 과하게 오를 경우에 증시에도 큰 충격이 줄 수 있지만 혹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금리를 올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저지하고 있는 그 라인이 뚫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은행에 있는 그런 미국 채권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고 또 전 세계는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미국만 금리를 너무나도 갑자기 올려버리면 다른 국가들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부작용이 나면 미국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리를 쉽사리 이제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러시아 연료 수출 일시 금지 속 소폭 하락했다. 자, 러시아 연료 수출을 일시 금지시켰으면 우리 유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왜 소폭 하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아마 왜 소폭 하락했는지 안 나오겠죠. 자, 이게 소폭 하락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우리가 FOMC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역시 파월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유가가 굳이 계속해서 고 유가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뭐 신경 안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완급 조절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할 거지만 금리를 올리려고 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올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자, 이게 금리를 근데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반응을 한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지금 당장 올리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있는 지표 보고 결정해야 되고 11월 달에 있는 지표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가 보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얘가 이제 일시금지를 했는데도 소폭 하락이 된 거예요. 왜? 금리 인상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유가 별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응? 유가를 상승이 제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겨울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12월까지 일정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원유 감산이라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유가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유가 차트를 봤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상승 추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0달러까지 뭐 갈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120달러. 잠깐만요.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공항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120달러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단번에 올라갈 순 없다. 만약 올라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12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도 당연히 유가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 정도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고만 이야기를 하자고요. 차트를 봤을 때 여기 구간이 있죠.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지금 보시면 과거 2014년에 내려오고 나서 계속 유가가 아래에서 놀았어요. 그쵸?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때 이만큼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오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충분히 기간 조정이라는 걸 거쳤어요. 기간 조정을 거쳐서 횡보를 했다가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그러니까 역대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쌍봉 그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쌍봉 그리고. 근데 기간 조정이라는 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가격 조정만 거쳤습니다. 그죠? 가격 조정만 심하게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상당한 매물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 특히 이제 이 95달러 이 선이 엄청 매물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를 찍더라도 여기 넘을 수는 있겠죠?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더라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만약에 터지더라도 110달러를 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져서 이렇게 빵해서 110달러까지 간다고 우리가 치자고요. 110달러까지. 음? 110달러까지 만약에 여기서 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쫙 나와요. 나오더라도 여기서 여기 맞고 이 근처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요. 밀려서 결국에 유가가 안정되는 그 구간이 나올 겁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을 저는 100달러 미만으로 보는 거죠. 왜 100달러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업이냐 다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베네수엘라하고도 밀접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가를 봤을 때는 안정화가 돼서 아마 90달러 요 선에서 머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요 때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나 사우디도 이렇게 유가를 올리는 게 어떤 미국을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러시아도. 근데 유가마저 떨어지면 어쩌겠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화석연료들이 좀 약간 비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놔야죠. 유가를 올려놔가지고. 그죠? 이런 어떤 국가의 이득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121선에 지금 보러 간다고 했는데 진짜 보러 갔죠. 나도 너무 맞춰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추세가 이거 보러 가겠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이제 보러 갈 수 있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0달러를 거의 이제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120달러를 한 번에 뚫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내린다고 하더라도 설사 여기서 121선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꼬리 달면서 올라가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증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밑으로 요렇게 내린 다음에 꼬리 이렇게 다는 그림. 꼬리 이렇게 다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양봉이 뽑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꼬리 달고 음봉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꼬리가 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120선을 바로 돌파할 수는 바로 이탈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바로 이탈하려면요. 이거보다 더 큰 악재가 터져야 돼요. 지금 이 악재 가지고 120선을 한 번에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간 제가 내린 전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왜 9월 중순을 얘기했을까요?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9월에. 응? 여기서 이제 지표 보고 이제 간다 이 그림인데 유가라는 변수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지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안 오르잖아. 청구 건수. 이거 고용 너무 좋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야? 실업수당이 오르질 않아.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계속 찾고 일을 안 하질 않아.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 미국 사람들이. 어쩔 거예요, 근데. 응?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스피 3000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뭐 3000 간다 이런 거는 다 잊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왜? 유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유가. 먼저. 자, 유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그리고 둘째, 지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지표 회복이 될 수가 없지. 유가가 오르는데 거기다가 고용이랑 실업률은 낮고 고용 계속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야 돼요. 뭔가 이 악재를 덮을 만한 호재.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호재가 있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호재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빌빌 기면서 엔비디아도 결국 121선 갑니다. 보러 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첫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이제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 이제 좀 세게 나오겠지. 세게 나오고 여기서 계속 횡보. 이런 식으로 횡보. 자, 횡보할 때 121선 이탈한다 안 한다 하겠죠? 횡보하면서 120선 이탈해요. 그러니까 120선을 지금 제가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전망을 수정을 한 겁니다. 120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20선을 지지를 했을 때 바로 반등이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호재가 없어요. 제가 그게 보여야 이게 힘이 이게 보이는데 어떤 호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결국 조정을 받게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120선을 이제 이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120선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눕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눕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여기서 반등 튀어나왔다가 120선이랑 같이 눕는다. 그러면 얘네도 같이 누워요. 누우면서 이제 이게 수렴 이렇게 가까이 이제 뭉쳐야지. 그래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첫째고요. 둘째는 배선 이탈을 해요. 이탈한 다음에 얘가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이탈은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했다 빨리 이탈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빨리 이탈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얼마까지 빠진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0선 밑에서 이렇게 노는 거지. 밑에서. 근데 밑에서 놀더라도 어쨌든 횡보를 하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수세가 있어요. 계속. 나스닥은. 떨어져도. 왜 엔비디아 떨어지면 매수세 없을 것 같죠? 매수세 있어요.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고 사실 그거 아니면 다른 호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점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기 때문에 나스닥도 저점 매수가 들어와요. 내려가면.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대산 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대산 수령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장세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9월 말까지 지켜봐야 제가 좀 더 확신을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 다 털려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악재들이 나올 거예요. 뭐 유가 악재도 나오고 뭐 여기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오르고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미치거든요. 여기서 아니 횡보하니까 그리고 막 공황 온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져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나 주도 섹터를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내리더라도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제가 한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있어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죠? 근데 얘는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동산이 침체잖아요, 일단. 그리고 태양광 자체가 부동산에 들어가요. 여기에 많이. 건물에. 미국에. 하나솔루션이. 근데 부동산이 침체인데 당연히 태양광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원자재 가격 올라요. 태양광에 어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재료들 만들 때 그 원재료들이 값이 오르게 되고 인건비도 올라요. 응? 근데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이 기술력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를.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싸졌다고 무조건 사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경기가 계속 침체인데 경기가 살아날 국면이 안 보이는데 엄청 내려갔다 싸졌다 이 종목 안 망해. 그리고 그냥 사면 망한다고요. 더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횡보를 할 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거나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관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장 좋아질 때는 돈 벌 수 있을 것 같죠? 못 벌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장이라고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에서는 하면 안 되죠. 이런 장.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미쳤지. 이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저 작년에 제가 테스트했다가 개똥 찼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 장에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해갖고 테스트를 막 했다가 후회밖에 안 했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의 장에서는 우리가 조정받을 때 또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 미국 대선. 그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 우리나라도 대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 아무리 증시가 조정을 받고 침체 국면이 들어서더라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증시가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시가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유망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증시를 접근하시면 매매 실력도 느시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가 또 증시 전망도 계속 해드리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